네, 선생님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14주차 3강, 우리 모든 수업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정신건강 문제의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안에 기말고사 시험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라 21일 토요일 날 정신건강론 시험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사전에 언제 시험을 보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시험을 보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시간에 시험을 보지 않으면 따로 만나서 시험을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고 다른 과에서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토요일 시간을 학과에 여쭤보시고 시험을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토요일 아마 점심 먹고 나서 그 중간고사 봤던 시간에 시험을 볼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직 학교 측이랑 상의가 안 된 상황이라서 토요일 날 저랑 만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언제 시험이 몇 시다 라고 대면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비대면으로 만나는 선생님들께서는 21일 토요일 점심 먹고 1시부터 아마 2시 반까지 이렇게 시험을 볼 예정인데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정책과 대안에 우리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인 비용과 조기 개입 및 조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 그리고 정신응급 상황의 대응 체계의 미흡,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의 필요성, 또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및 주거시설, 정신질환자 권익 및 안전 보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요, 정신질환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보건의 실태를 조사하며 그에 따른 알맞은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의 문제점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인권 보장 문제부터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결 방식,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까지 광범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보건의 문제점들과 그에 적합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시설 및 인력 부족으로 조기 발견의 실패,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거나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져 이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질환 총 진료비는 14년도에 3.8조 원에서 17년도에는 4.8조 원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정신질환 사회 경제적 비용도 또한 12년도에 9.3조 원에서 15년도에 11.3조 원으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손실까지 고려하면 정신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은 23조 원에 달하며 이들의 연령이 아직 낮고 질환이 만성화될수록 손실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 GDP의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 및 조기 대응의 미흡인데요.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는 정신질환자의 제2
재입원율을 낮춤으로써 3년간 35%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이를 재하로 치환하였을 때 조기 개입에 투입되는 1파운드는 결과적으로 18파운드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질환별 환자 1인당 보건 예상이 OECD 평균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대한 예산 투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정신질환은 대부분 가족에 의해 발견되고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발병 후 치료받기까지의 기간은 약 56주에 이른다는 통계의 결과로 보았을 때 HWO가 권고하는 12주보다 매우 긴 수준이라고 사료되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에 매우 미흡한 실태로 사료되며 중증 정신질환자 상담 사례관리,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의존하고 만성화된 환자 관리에 치우쳐져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응급 상황의 대응 체계의 미흡인데요. 2019년 4월 이후 환자 이송 과정에서 경찰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요청이나 경찰 혹은 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호송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또 이러한 실태 속에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현장 대응 및 이송에 대한 관련 기관, 경찰이나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호간 이해 부족으로 입원 연계 시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별로 지자체의 여건이 모두 상이하다는 것, 또한 적시 개입을 위한 대응 체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응급 상황에서 24시간 정신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전문의 및 인력 부족, 또 병실 부족, 외상 등 동반 신체질환 치료 곤란 등의 사유로 응급 상황 시 환자를 이송할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곳으로 전체의 50.6%에 그치고 있으며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 중에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곳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도에 이제 조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퇴원 후 치료가 단절된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빈도라던가 또한 빈도가 또한 많아지고 있으나 정신응급 상황 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응급실과 정신병원 간 진료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정신응급 환자 대응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필요성인데요.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은 196.4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재원 기간은 정신병원이 156.3일로 가장 높은 재원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며 장기 입원 정신질 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되며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정신건강 전달 체계에서 환자의 치료 및 간호 요구도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유형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기 입원 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발 및 급성기 환자의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방치하고 장기 입원 중인 만성 환자는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고 또 퇴원이 어려운 난치성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황 정신병동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차이가 없고 같은 병동 내에 급성기 환자, 회복기 환자, 중증 난치성 환자 등이 구분되지 않고 운영되어 환자 요구대에 맞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 및 간호 요구도에 기반을 두어 종사자 수의 확보와 이를 위한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인데요. 현재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시 지역사회 연계는 정신의료기관 인증 기준에도 포함되어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퇴원 시 정신질환자들에게 퇴원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퇴원 환자에게 정신보건 수첩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와 병원 기반 사례관리 사업에 퇴원 계획 수립수가 도입을 함으로써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 환자는 사회적 입원으로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중증 난치성으로 지역사회로 복귀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로 나뉠 수 있으나 환자군의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입원 환자 분류에 따른 사회적 입원 환자의 탈원화 전략이나 중증 난치성 정신질환자는 적절한 치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 전략 수립 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및 주거시설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의 퇴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조사한 결과 퇴원 후에 살 곳이 없는 사람, 부재가 24.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요. 혼자 일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환자가 22%로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주거서비스 희망자 중 14.9%만이 주거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어 주거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정신과적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며 치료에 대한 접근, 극복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시설의 수를 늘리고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 안전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권익 및 인권 보장인데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비자의 입원 절차 강화로 비자의 입원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독일이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에 비교하여 한국은 아직 33.5%로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자유가 구속되는 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입원의 사유를 고지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목적을 둔 이번 적합성 심사는 정신의료기관이 강제 입원 절차에서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형식적 조사에 그친다는 비판과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적합성 심사의 조사원 대면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있고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자를 기능과 능력이 아닌 병력만으로 차별하거나 본인의 의사가 배제되기도 하고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 평등성을 보장할 국가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장과 권익 옹호를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 노력이 많이 요망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과목은 마무리했고요. 부록에 보면 여기 각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라던가 중독관리센터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 관련 연락처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말 시험은 중간고사 다음부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의 범위는 챕터 7, 챕터 7은 봤죠? 챕터 9,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 129페이지에서 오늘 배운 데까지의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교과서를 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챕터 9 정신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의 정신분열증의 증상 132페이지 정신분열증의 증상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 기준 원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치료 143에서 그 뒷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챕터 10입니다. 기분장애 및 신경증적 장애의 기분장애 155페이지, 156페이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2페이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겠습니다. 양극성 장애 그리고 174에서 175페이지까지 시험이 나오겠습니다. (186페이지) 특정 공포증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공황장애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섭식장애의 챕터 11 섭식 성적 장애의 섭식 장애의 신경성 식욕 부진증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 222페이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 챕터 12의 성격 장애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성격 장애 A군 성격 장애의 편집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나오고요.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분열형 성격 장애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258페이지 반사회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267에서 269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C군 성격 장애의 회피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강박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험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페이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격 장애에도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챕터 9번부터는 정신장애의 분류, 그 다음에 진단 기준,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기억에도 남고 또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알코올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고요. 289페이지입니다. 알코올 관련 장애의 치료 부분에서 한 문제 나오고 도박 장애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 시험이 나오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문제는 딱 20문제만 낼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에 2점, 그래서 40점 만점, 그리고 중간고사에 40점, 기말 40점,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석 점수 20점이 가해져서 100점 만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중간고사도 잘 보셨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무난하게 잘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챕터가 좀 많기는 해도 몇 페이지지? 중간고사보다는 챕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딱 정해진 성격 장애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제를 풀기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범위가 좀 넓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넓어서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페이지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정신분열증, 그리고 143페이지
그 전에 132페이지 다음에 137페이지, 그 다음에 143페이지, 그 다음에 챕터 10에 155페이지 우울장애, 그리고 159페이지도 있습니다. 159페이지. 172페이지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나오고요. 174, 175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6의 특정 공포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95의 공황장애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챕터 11의 섭식 성적 장애의 신경성 식욕부진증 222페이지 부분 나오고요. 성격장애의 챕터 12, 245의 성격장애의 A군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나오고요. 그리고 분열형 성격장애 254페이지, 그리고 258페이지 반사회성 성격장애, 네, 그리고 267페이지에서 269페이지 자기애성 성격장애, C군 성격장애의 햇빛성 성격장애와 강박성 성격장애 부분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중독과 치유에서 알코올 관련 장애의 치료인 289페이지와 도박장애 29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체크하셨다가 시험 치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험 쉽게 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단답형으로 좀 쉽게 냈으니까 편하게 시험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수업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졸업만 남으셨잖아요. 2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 실습 받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들 실습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꼭 취득하시고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여러분들은 1학년 때도 제가 수업을 진행하신 분들도 계셔서 1학년 작년 올해 만나면서 많은 정도 들었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수업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또 저 많이 챙겨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졸업하고 가시더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취업을 한다거나 뭐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또 저를 교수 대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하시더라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더 새로운 곳을 우리가 끝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공부도 더 하시고 더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 시험 잘 보시고요. 어렵지만 제가 쉽게 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말 시험 잘 보시고 토요일에 만나는 분들은 아직 인사할 일이 남아있지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얼굴을 못 보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시험날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20문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